안녕하세요. 통일 코리아 지도자의 문경주입니다. 저는 추미애 대통령 후보님이나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을 생각할 때 좀 외람되지만 제가 그 존경하는 장보고 장군님이 떠올라요. 왜 그러냐면 장보고 장군님이야말로 어떤 그 세상의 그 모순, 그 어떤 우리 인류의 그 무한한 그 자유로움, 무한한 그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환경의 제약, 뭐 이런 것을 뛰어넘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음, 정확한 연대는 모르는데 아마 780년경 뭐 제 생각에는 선덕여왕 때는 아닐 것 같고 원성왕 때쯤 원성왕이 되기 이제 785년에서 798년 동안 집권하신 분인데 이 양반이 이제 한 11년 집권했나요? 그런데 아마 그때쯤 우리 신라를 떠난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떠날 때는 분명히 그 한 15, 6세 정도 된 소년이었는데 왜 그 양반이 신라를 떠나야 됐냐면 신라가 당시에 그 소위 인간 계급이 그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구상에 아직도 인도 같은 데는 그 계급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그러죠. 저희도 쉽게 얘기해서 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 계급이 몇 개가 있었죠. 양반 상놈이 있고 상놈 중에서도 아주 뭐 백정이 있고 뭐 중인 그룹이 있고 한 3, 4단계로 나눠 있었는데 신라 때는 그게 얼만큼 세분돼 있었냐면 17개 관등급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그 1, 2등, 3등까지는 뭐 이제 그 경저 서라발 경주 거기서 살고 나머지는 뭐 거의 거기 못 살고 이제 어디 흩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최하위 등급이 소위 그 소장농을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17등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을 때까지 소장농을 해야 되고 물론 그 신라의 벼슬길에 올라간다는 건 이건 신분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그 장보고 장군이 우리나라의 그 공식적인 자료에는 전라남도 완도군 어디 일원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일부에서는 그 전라북도 군산 어느 쪽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근데 이분은 그 어떤 위대한 그 사상가이면서 정치가죠. 이분이 정치가인데 열 몇 살 먹어서 이 신라의 이 제도 하에서는 내가 꿈꾸는 그런 어떤 포부를 달성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냐면 당나라로 이제 망명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친구 정년인가 하여튼 뭐그 어떤 친구 둘이가 이제 망명을 갔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우선 저는 그 왜냐면 그 장보 장군이나 추미애 후보를 장보 장군이 추미애 후보나 이 저 뭐야 이재명 후보를 닮은 데가 있다. 왜 그러냐면 추미애 후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가난으로부터 찌들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자기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공장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어떤 아주 열악한 그 작업 환경에서 전전해가지고 이제 오늘의 이재명 씨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다시 얘기하면 제가 맨 먼저 어떤 의식이 들어오면서 썼던 책이 이제 제가 어떤 책이 있냐면 운명 너 까불지 마라. 운명 따위가 너 나한테 제약하지 마, 까불지 마. 이런 책을 썼는데 그게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그 문경주의 운명 너 까불지 마라는 책이 그 어디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책은 다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중에 그 책을 본 사람들이 나보고 뭐 아주 거지처럼 살았는지 어쩐지 흉봐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나도 한 권도 안 가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나도 이제 그런 그 어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나에게 둘러싸여 있는 이 환경 이것을 내가 거부한 사람이거든요. 거부하고 나는 내 운명을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그런 어떤 집념을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당나라로 망명해 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당나라로 그 소장농의 아들인 그 17등급에 해당하는 그 소년이 당나라에 가서 말도 안 통하죠. 그 양반이 780년 했던 그 전후에서 이제 그 당나라로 갔을 걸로 보는데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AD 한 300년경부터 이제 한문이 들어왔거든요. 한문이 들어와서 쓰기 시작해가지고 AD 400년경에 망한 가야에 대한 그 당시의 기록은 없어요. 그 당시에 문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데 이제 신라 때 들어오면서 가야의 어떤 그 역사를 복원해서 후대에 쓴 것이지 그 당시 쓴 건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나 고구려나 공이 AD 300년경에 이제 한문이 들어와서 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 장보고가 태어나서 그 중국으로 떠날 때쯤이면 약 800년경이라고 치고가 780몇 년이니까 800년경이면 AD 300년에서 800년이면 얼마니까 500년 후에니까 한문을 이제 어느 정도 쓰죠. 다 이제 기초적인 한문을 배울 때죠. 그래서 이제 그 한문 실력이 장보고가 얼만큼 됐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실력 가지고 말이 전혀 안 통하는 당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을지는 사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저는 나이가 이제 한 70좀 넘었기 때문에 제가 뭐 1000년, 2000년, 100년, 200년 전 그런 시대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이 명석한 머리로 추리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하여튼 당나라에 가서 뭐 얻어먹기도 하고 어디 가서 일해주고 먹고 살고 뻔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를 1년인지 2년인지 모르는데 이렇게 떠들어 다니다가 어느 날 벽보가 붙었는데 그 벽보가 뭔가 하고 와서 봤더니 한 1, 2년째 거기서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죠. 말이 통하고 이제 한문은 기초적으로 배웠을 거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지. 이게 딱 읽어보니까 뭐냐면 무령군 군대를 모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령군 군대가 이제 뭐냐면 무령군이라는 건 당나라에서 그 군대의 특성적인 이름이고 실질적으로 군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당시에 하도 그 해적들이 막 날뛰고 바닷가에 습격이 자주 오고 그러니까 당나라도 그것을 이제 막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귀신 잡는 해병대를 거기서 창설한 거예요. 당나라에서. 창설해가지고 장보고 장군이 바로 이거야. 나 이거 여기 갈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말이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죠. 정신을 집중시켜서 구애에 내가 이거 이루고 말겠다고 하고 대들면 어떤 형태라도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우리 이재명 선생을 통해서도 도저히 가능성이 없던 그런 환경에서 그 양반이 공장에서 팔까지 부러지고 이 고생을 해가면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되고 대학을 정식으로 나오고 이런 진취적인 자기 개발을 했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이 양반 투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반들을 대통령을 못 시키면 우리 국가, 우리 한 민족에 아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 양반을 뭐 내가 대통령 시키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그 양반이 대통령 못 되면 이제 다른 사람이 국진당이나 이런 데서 대통령 되면 나도 요시찰로 놓고 아마 잡아 죽이려고 막 별짓을 다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나이가 이제 연식이 돼서 살 만큼 살았으니까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런 양반을 대통령 시켰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라는 장부 투사가 무령군에 가가지고 당신은 뭘 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보다도 우선 활을 잘 씁니다. 장보고 장군의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궁복이에요. 궁복. 활궁자에 뭐 엎드릴 복자인지 복자인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엎드려서 활을 잘 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활 좀 쏘아라. 그래가지고 활을 쏘았는데 진짜 잘 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받아줬단 말이에요.
당나라에 무령군에서 받았는데 제가 활얘기하니까 여러분한테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그 활이요. 여러분 그 아시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지금 군사 무기로 쓰는 게 영어가 있죠. 영어에 보면 미소일 뭐 그러죠. 미소일. 그 미소리라는 게 여러분 사전 찾아봤어요. 그 MISSO인가 뭐 하여튼 미소일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활이라는 얘기예요. 활. 그래서 그 영어 사전에도 찾아보면 화살이 활을 떠나다. 뭐 이거에 이제 미사일이야. 그 미사일이라는 말이 우리 여기서 우리 한국말을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 활미자가 이제 그 한문이 우리말을 번역한 말인데 그래서 이제 그 미사일인데 그 뭐냐면 활미자에다가 쏠사자 그 활을 쏘아서 이게 날아가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화살이 무슨 일을 하냐? 무슨 멧돼지든지 뭐 꽁이든지 토끼든지 이걸 가서 잡잖아. 그 잡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이게 미사일이 이제 우리나라 말인데 그래서 그 미사일이 이제 활에서 온 건데 여러분 이제 그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할게요. 여러분 그 로키트라는 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로키트라는 게 뭐냐면 1380년경에 고려 말 우왕 때인데요. 우왕 6년 때인가 그럴까요? 그 최영 장군이 왜구들이 하도 침투하니까 어떻게든지 왜구를 막아야 되는데 왜구들이 칼솜씨가 아주 현란해가지고 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최무선 장군이 이제 그 화약을 연구한다 그렇게 잘됐다. 그래가지고 최무선 낫세 최영 장군이 이제 말하자면 육군 참모총장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양반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그 화약 개발을 아주 본격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최무선 장관이 그 화약 개발한 내용을 보면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당나라에 뭐 돈 주고 그 노하우를 좀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제 결국은 개발해서 성공했는데 그래서 최초에 만드는 게 뭐냐면 석포탄이에요. 이 석포탄이 무슨 얘기냐면 석포라는 게 돌석자지만 이제 돌석자에다가 포탄은 이제 돌쇠네 포. 그러니까 맨 돌이라는 얘기. 처음엔 새 그런 게 귀여우니까 돌쇠네 포자에다가 탄은 뭐 이제 그 실탄이라고 하는 탄자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탄원 탄자. 그래서 이제 석포탄을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1380년대에 그 일본에서 그 노략질선이 500척이 왔어요. 500척이 왔는데 최무선 장군하고 나스 심덕구 이 세 사람이 조선 그 전함 80척을 가지고 그 전함을 만드는데 하여튼 얘기하자면 그것만 해도 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복잡해.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강화도에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마침 군산 앞바다에 일본에서 해적선 500척이 왔는데 그곳은 이제 뭐 아주 막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군산 그런데 이게 우리 저 내륙에서 지키는 그 초병들은 이게 일본 사람들하고 상대가 안 된다니까. 그냥 그거 어디 풀 베는 거 똑같아. 다 가서 그냥 금방 제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덕보고 나스하고 최무선 장군이 이제 그 통솔을 해가지고 군산에 가서 보니까 500척을 그 군산 무슨 백마강인가요? 백마강 포구에다가 대놓고 정읍 미리 뭐 이쪽에 소위 강경들이라고 하나 이리들이라고 하나 하여튼 거기 말하자면 그게 우리나라 곡창지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곡식들 무슨 이제 조세로 하려고 조세 창고에다가 세금 싸는 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막 다 탈취해가지고 이제 그 배에다 실는데 그것을 뭐 일본 놈들이 와서 실는 게 아니라 일본 놈들이 한 10,000명 정도 온 걸로 보는데 그래가지고 조선의 그 양민들 다 동원해가지고 늘 전하렸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전하려고 그 양민들 이제 튼튼한 놈 이런 놈은 다 이제 납치하는 거야. 납치해가지고 이건 이제 묶어놨다가 나중에 노예로 파는 거야. 또 여자들은 당장 성놀이개로 써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여자를 고르는 것은 뭐 처녀 이런 거 상관없이 성행위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뭐 이런 부인이고 뭐 할 것 없이 여자라고 생긴 거 늙어서 팬이고 이러는 거 빼고는 다 그냥 납치를 해가지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한 10,000명 정도 왔는데 한 300명 정도가 그 칼 들고 딱 그 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데 그 뭐 조선 군 그 몇백 명이 와서 300명이면 다 해체를 한 일당 뭐 10 내지 20 그 하는 놈들이니까. 근데 우리 조선이 참 저 고려가 그걸 알기 때문에 육군을 보내봐야 소용없어. 그쪽에 구저 맞저 그 진포 그 군산 일대 지키던 그 뭐야 우리 조선의 그 무사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였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재무선하고 그 배가 가가지고 그냥 그 속포탄을 내리 갈겨가지고 배 500척을 아주 다 박살을 내버리는데 그몇병 쏘니까 그 배 안에서 막 사람 살려고 소리 지르는데 이거 일본 말이 아니란 말이야. 한국말이야. 그래서 뭔가 하고 가보니까 그놈들이 그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 납치해놓은 조선인을 어느 배에다가 그냥 가득 실어놨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서 다 풀어주고 그렇게 포를 쏘니까 일본인들은 그런 포탄을 생전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걸음아 나 좀 살려줘라 해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그냥 부여로 해서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거는 내가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얘기할게. 하여튼 지금 오늘 장보 장군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한포로서 적을 제압한 그 해상 한포전은 세계 해전사에 우리가 191년이나 앞서요. 그 다음에 191년 후에 이탈리아의 그 소위 십자군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그 레판토 전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최초의 한포를 사용한 기록이 이제 세계 최초라고 그러는데 우리 그 코리아는 그렇게 국력이 크지 않으니까 우리가 191년이나 앞서는 그런 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 최초라는 말이 우리는 기록조차 없어. 우리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저 이재명이나 그 추다르크 장군 같은 분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국력을 키워주고 남북통 이러면 세계 역사도 이제 바꿔 써야 돼요. 고려의 한민족이 최초로 1380년에 한포를 사용했다는 기록도 이제 다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게 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노력해서 이 정권을 바꿔가지고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더 이 진보 민주 진영이 집권을 하면 이 그 적폐 매국노 세력들은 지금 이 민주 진영의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계의 아주 1등 국민이 될 자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 장고 장군이 그렇게 가가지고 무령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시로 칼싸움도 배우고 뭐 중국 무술도 배우고 이렇게 가면서 그 무령군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그 무령군에서 지켜보니까 이게 장보고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너 저 분대장 해. 그래가지고 분대장 하면서 또 막 통솔에 아주 뛰어난 여기서 목숨 걸고 거기까지 망명 간 사람이 어디 오겠어. 뭐 이재명 씨가 어디 가가지고 꼬치 했겠어? 전부 다 1등 하지.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장보 장군이 막 승승장구하니까 그럼 소대장에 다음에 뭐 중대장에 이래가지고 그 모령군 중소장이라는 게 고 일대 산동반도 어느 지역의 최고 대장이에요. 중소장이 다 관리하고 그 후에 뭐 대장 뭐 이런 거는 그 연합사령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군 직제는 내가 잘 몰라.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인데 나중에 중소장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때서 비로소 이제 전부 내 부하들이니까 탁 시찰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한숨 돌렸단 말이에요. 돌리고 나서 당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나. 옛날에는 거지로 가서 밥 얻어먹는 걸로 한 1년 정도 거기서 치료했지만 그 당시에 내가 보았던 눈하고 지금 보는 눈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농촌에 웬만한 중국놈들은 니호마 뭐 어쩌고 하면서 이 건방대물 고 담배나 피고 이러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거지 같은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 나시지 거기에.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말을 시켜봤어. 뭐 말 시키니까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아. 신라 전부 신라인들이란 말이야. 왜 당신들이 어떻게 와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전라도 사람이 이제 거시기 무엇이냐 거시기 해가지고 거시 무엇이냐 해가지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처럼 외부들이 와가지고 막 습격하고 여자하고 남자하고 젊은 사람들은 다 납치해가지고 갖다 팔아먹은 거야 전부 이렇게 노예로.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게 우리 이재명 씨나 추미애 장군처럼
정의감에 그 불타는 이 장보고 장군 입장에서 이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같은 민족이 여기 와서 저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중국 놈들은 채찍 찌고 그 두드려 패고, 여자들은 그냥 아무나 그 심심하면 지가 갖다 성 노래개를 쓰고, 이게 그냥 아주 사람의 삶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짐승 사는 거지. 이걸 보고 그 장보고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거기 가서 그 민간인들을 보고, 내가 이 지역에 모령군 중소장인 걸 당신들 알아요? 안다고. 이제 뭐 그 워낙 용감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름 떨쳐서 이제 알겠지. 내가 보니까 이 노예 이 사람들이 전부 나하고 같은 고향인 신라 사람들이야. 근데 내가 여기에 이 중소장으로서 여러분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인간적으로 풀어주시오. 이거 풀어줘가지고 이 사람들도 사람같이 살아야지. 이게 될 일이에요. 이게 뭐 아무리 어떻게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노예를 와서 당신들이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부려먹은 게 있으니까 이제 해방시킵시다. 이 설득시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띠호마 뭐 좋아 어쩌고 이제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 신라인들을 모아가지고 산동반도에다, 그 당시 뭐 임자 없는 땅 아니고 전부 국이지, 거기다가 땅을 주면서 너희들 여기서 밭 일르고 뭐 해가지고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 그러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는 다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부부로 이렇게 살아.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정착촌을 만들어 줬단 말이야. 주고 나서 그거를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의 파워가 먹혀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 설득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학교를 해방시키는데, 좀 그 중앙에 이제 정권의 그 선이 닿아가지고 목에 힘주는 놈, 우리나라도 목에 힘주는 놈 많잖아. 이런 사람한테 가서 장보고가 얘기하니까 우리 몰라. 그거 몰라. 우리는 돈 주고 산 거니까 우리 해방 못 시켜. 그러니까 이 장보고의 파워로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장보고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막 여러 날 고민하다가 생각하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당나라라는 나라가 산동반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넓은 중원에 신라인이 어느 구석에 얼만큼 박혔는지 통계도 안 잡히고 알 수도 없어.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신라에 들어가서 내가 신라의 국방을 튼튼히 해가지고 우리 신라인들이 외국으로 잡혀가서 팔려가지 않는 그런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된다. 안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동안에 중소장 하면서 이렇게 월급 같은 거 뭐 다 모아가지고, 그것은 막 금땡이 뭘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신라로 이제 나 중소장직 그만할래요. 그러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이제 이 양반이 신라의 그 당시에 40 몇 대 왕인가 42대 왕인가요? 42대 왕인가 이제 흥덕대 왕인데, 이 흥덕대 왕이 얼마까지 집권을 했냐면 836년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양반이 한 몇 년 집권했나? 한 10년인가 그렇게 10년 정도 집권했을 거야, 흥덕대 왕이. 그래서 이제 그 흥덕대 왕한테 가가지고 제가 당나라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령군 주영소장까지 한 사람인데, 거기서 보니까 신라인이 이렇게 가서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이 신라가 이게 대왕께서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팔려가지고 고생한다 그러면, 이 백성을 못 지키는 왕은 이게 본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령을 바쳐가지고 이 신라의 해양을 완벽하게 지켜가지고 우리 신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왕께서 저한테 베풀어 주실 것은, 나는 벼슬도 싫고 돈도 싫고 아무것도 다 싫은데, 뭐 주시면 더 좋고 주시면 나빴는데, 신라도 넉넉지 묻어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납치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이 일단 제가 모병을 할 테니까 1만 명 모병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것만 주면 제가 모병을 해가지고 바다를 안되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흥덕대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재원을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외국에서 오는 상선들을 전부 물건을 관세를 매겨가지고 관세를 걷고 노략질하러 오는 해적들,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제압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놈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을 뺏어서 우선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자립자족하고 남는 돈이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대왕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덕대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손 안 대고 뭐 코 닦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병권을 받았단 말이야 그 홍덕대왕이. 근데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그 신라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흥덕대왕이 군사 1만 명을 줬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1만 명을 줄 수가 없어. 왜 줄 수가 없냐면 그 흥덕대왕이 죽고 나서요. 그 양반이 그 아들이 없어. 아들이 없어가지고 그둘저 외사촌족하고 친족하고 둘이가 이제 그 왕위를 계승해야 될 판인데 그 김명이라는 놈하고 친족하고 친족하가 김명이고 외조카가 김재룡이야. 김재룡하고 이 두 사람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그 김재룡이가 이제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김재룡이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그게 얼마냐면 김재룡이가 이제 희강왕인데 1300 아니야 1300이 아니라 지금 878년 876년에서 878년까지 2년 동안을 집권했어요. 2년 동안 집권했는데 그때 떨려난 그 사람이 희강왕이에요. 그저 김재룡이가. 근데 희강왕인데 그때 희강왕한테 진 그 김명이라는 놈이 아주 이를 갈고 있다가 878년도에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둘이 막 피 터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김재룡이가 이제 패해서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패해서 도망가는 놈은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거느리던 사병이 암살해가지고 그 죽여버렸어 김재룡이. 그러니까 김명희가 이제 그다음에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그 김재룡이 이제 아들이 누가 있냐면 김우징인가요? 김우징이가 있는데 이 김우징이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장보고 장군한테 가야 살지 자기는 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장보고 장군한테 이제 도망갔단 말이야. 도망하고 그 이제 희경왕이 이제 그렇게 해서 죽고 민해왕이 이제 김명이라는 놈이 이제 민해왕이 이제 등극을 했는데 등극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김우진이가 장보고 밑에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억울하게 죽고 그 아버지가 안 죽었다면 아버지 죽으면 내가 왕위를 계속 받을 사람인데 그러니까 장보고를 꼬신 거야. 저한테 군사 5천만 주시오. 5천만 주면 내가 가서 그 김명희 그 민해왕을 학살하고 내가 그 왕권을 산탈해가지고 당신네 그 장보고 장군하고 우리 왕실하고 사돈을 맺읍시다. 맺어가지고 앞으로 당신한테 내 무한한 권력을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보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괜찮은 방법이야. 우선 17관등급이 그대로 그 당시 청해진에 가서 장보고가 그 1만 명을 모집해가지고 있어도 자기 관등급이 비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나도 드디어 왕위로 가는 어떤 그 계급 세탁이 이제 가능하겠다 그래가지고 줬어. 내가 그러면 군사 5천 명을 주겠어. 그래서 자기 부하 염정이라는 용감한 놈을 불러가지고 너 군사 5천 줄 테니까 죽기를 무릅쓰고 가서 신라를 때려 부시고 김우징 이분을 왕위로 옹립해. 이래가지고 이제 김우징이 이제 염장하고 둘이 군사 5천을 가지고 완도에서 나와서 왜냐면 저쪽인 강에서 못 들어 그 신라군이 국경이 삼엄해서 못 들어가고 이쪽 서부의 지역사령부가 어디가 있었냐면 전라남도 나주 무슨 산인가 그 산에 가서 이제 무슨 산이라고 하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그 산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령부가. 근데 그것들이야 뭐 옛날에 사령부라고 서부 사령부라고 이게 지키고 있는 게 무슨 별로 경계도 없고 그냥 술 처먹고 띵까띵까 하고 있었겠지. 근데 염장이 이끄는 5천 명 군사 그 장보고의 군사들은 아주 정예 군사들이지. 이 5천 명 군사 가지고 와서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다 제압했어요. 제압하고 바로 신라로 쳐들어가가지고 신라 방위군을 다 제압하고 그
김우징을 43대 왕인가요? 43대 왕으로 43대가 아니라 45대 왕이구나. 45대 왕이 이제 신무왕인데, 이 신무왕으로 옹립했어요. 근데 그 민해왕은 그 전에 한 1년도 안 돼. 민해왕이 얼마 정도 있었냐면, 한 1년 정도 있었나 봐. 1839년, 8년에 있어서 39년이니까 딱 1년 만에 이제 학살당한 거지. 김재령의 아들, 김우징에 의해서. 이 김우징이가 와서 이제 그래가지고 왕이 됐는데, 염장은 김우징이 왕이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거 장보고한테 들어가면 맨날 장보고 꼬움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김우징, 소위 신무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장보고를 죽여버리고 내가 청해진을 내가 접수해야지. 이런 야심을 가지고 열심히 거기서 정치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염장이한테 운이 없었는지 어쩐지 하여튼, 신무왕이 얼마를 집권했냐면, 180일인가? 그러니까 1년에 360일이니까 1년도 못하고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몰라. 내가 안 죽였어. 근데 자기가 죽었어. 죽으니까 이 염장 이놈이 완전히 이게 끈떨어진 뒤형박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갈 길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이제 장보고한테 장보고가 왕의 옹립 끝나면 바로 장보고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이놈이 개기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김우징의 아들이 40 몇 대 왕이야? 그 양반이 문성왕인가요? 문성왕인데, 이 양반이 이제 46년부터 이제 집권을 했는데, 46대부터 참 집권을 했는데, 이제 그게 언제냐면 857년인가 하여튼 서기 857년 그때부터 이제 그때까지 했어. 그런데 이 염장이 생각하니까 이게 아주 자기는 신세가 따부는 거예요. 그런데 김우징은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장보고 약속을 했지만, 김우징이 금방 죽어버리니까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보고 사돈을 맺으려고 그랬는데, 장보고 사돈 맺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장보고가 왕을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상대 등으로서 참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장보고가 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장보고를 제거해야겠다고 하는 게 김우징의 아들, 소위 문성왕의 이제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염장을 매수해가지고 장보고를 이제 죽이잖아요. 죽여서 청해진을 이제 없애버리는데, 거기에 이제 얽힌 비화가 우리 한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저는 다른 쪽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냐면, 장보고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고, 이 장보고로 인해서 신라가 이게 세계 최강의 어떤 한민족의 나라를 구축을 아주 절호의 기회였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장보고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정권이 몰락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세계 최강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느냐, 고수하느냐, 성공시키느냐는 최대의 기로인데,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846년에 이제 장보고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이제 암살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로부터 800년 후인 1607년에 결국은 대영 제국이 생기면서 런던의 장보고가 똑같은 시스템의 해양을 지배하면서 해양의 관세를 받아가지고 늘어난 무역을 관장하면서 대영 제국이 세계 최강의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는 국력이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그게 바로 장보고의 장보고의 해양 지배 플랜을 영국에서 벤치마킹 해갔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800년 전이라는 갭이 있기 때문에
영국이 800년 전에 그 여기 와서 보고 그걸 가져갔다고 할 수는 없는데, 동양에서 장보고 장군이 동양의 그 해양을 지배했다고 하는 것은 구전으로 소문이 나오고, 그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 소문 났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영국이 그래가지고 바이킹들이 그 해양을 지배하기 시작해가지고 대영 제국이 1607년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1900년대까지 대영 제국이 세계에 최다 많은 그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국력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기회가 지금 오늘에 와 있단 말이에요. 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왕을 하겠다고 신라의 그 당시 신라 왕들이라는 게 대개 보면 1년, 2년 그거하고 다 쿠데타로 해서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혼란한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 1년은 아니지만 한 5년 정도 하고 하는데, 지금 오는 사람들은 저게 나 대통령 경력 하나 얻었어. 그러고 생전 먹고 살 수 있는 연금 타먹고, 뭐 대통령 하면서 도둑질 좀 해먹고, 그 패거리끼리 모여가지고 박정희 패가 전두환 패로 가고, 전두환 패가 노태우 패로 가고, 그 패가 김영삼이로 가고, 뭐 이래가지고 계속 그놈들이 그래가지고 다 도둑놈이라는 게, 그놈들이 도둑질은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는 그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로 돼 있었는데, 거기서 얻어서 먹고 사는 게 전부 다 도둑질이란 말이야.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몰라 그게 도둑질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우리 이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의 이 피를 빨아가지고 이게 결국 부자 된 놈들인데, 그 사람들은 전혀 죄의식이 없고, 그런 박정희나 전두환 때의 어떤 변칙적인 그런 정치, 아주 못된 정치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리는 것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지지하는지 아세요? 윤석열이가, 여러분 모든 나쁜 행위는 전부 다 지금 밝혀졌잖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발서 지금 지가 이거 하고 있어야 돼,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유권자가 절대 다수가 윤석열이를 지지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의 재상을 몰라서 그럽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다 알죠.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해야 또 그런 어떤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회는 아직 참 앞으로 안 와요. 왜 안 오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것은 이 가난한 노동자, 농민들